광해군은 열심히 이제 임진왜란 때 망가진 우리 조선을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는 데 열심히 공을 들인 사람이고, 이제 특산물로 거두던 걸 쌀로 거두는 무슨 법? 대동법을 실시했고요. 나라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름이 빈 관직 임명장에다가 이름만 쓰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팔았다 그랬죠. 자, 공명첩, 납속책 같은 것들을 팔아서 이제 재정을 확보했다. 대신에 신분사회가 동요하는 계기가 됐죠. 양반이 많아지고.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쵸. 강홍립 장군을 명나라 요청에 의해서 파병했죠. 하지만 강홍립이 그쵸. 항복을 했다.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거. 그렇죠. 자, 결국은 서인, 김류와 이귀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능양군 인조를 새로 세웠어요. 이게 무슨 반정? 인조 반정. 2등 공신으로 책봉된 이괄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죠. 이괄의 난이 일어났죠. 이때 인조가 이괄이 또 군사 경험도 많은 사람이고 평안도 군대를 몰고 이제 수도로 내려오니까 수도를 버리고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죠? 아, 맞아요. 이괄의 난 때. 이괄의 난 때는 인조가 공주로 도망갔다 그랬죠. 공주 공산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항전을 하게 되는데, 자, 결국은 그 이괄의 반란군이 이제 안현이라는 곳, 지금의 저 신촌 이대 뒤에 있는 산 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관군이랑 한 번 붙어 싸웠는데, 자, 높은 지대를 장악하고 있던 관군이 이제 더 유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괄의 군대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하고 관군이랑 부딪혀 싸웠는데, 여기서 패배하면서, 자, 이괄의 난은 진압이 돼요. 자, 이괄의 난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뭐 한치윤, 뭐 한윤 이런 사람들이 저 후금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후금한테 이제 광해군 폐위된 사실이랑 여러 가지를 다 알리고 인조 정권의 침략 배금 정책을 알린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당시 후금이 한번 저 조선을 손봐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때 마침 쳐들어왔죠. 이게 정묘호란이죠. 이때 인조가 강화도로 쏙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후금도 겁을 주러 온 거지 완전히 조선을 정복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가요. 대신에 이때 조선이 명나라랑 관계를 끊을 거를 강요를 하고 압박을 하고 돌아간다. 조선은 근데 그렇게 압박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명나라와 계속 관계를 가져가죠. 싸우자. 아니, 그 적당하게 오랑캐랑 사이좋게 지내자. 자, 주전론과 주화론. 자, 주화론자 최명길이 항복문서라든지 잘 지내자는 문서를 쓰면 김상원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찢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최명길이 그걸 다시 모아서 붙이려고 했다 그랬죠. 네. 자, 결국은 이 후금이 청나라라고 국호를 변경하고 이제 황제를 칭하게 됐죠. 그러면서 황제 즉위식을 가지는데 이때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 황제 부름에 응해서 가긴 갔는데 청나라 황제 앞에서 절하지를 않았다 그랬죠. 꼿꼿이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청나라 관리들에서 두드려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당시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영웅이 됐다 그랬죠? 근데 조선이 크게 뭔가 잘못 생각을 한 거죠. 당시 명나라는 지는 해, 청나라는 뜨는 해였는데, 자, 지는 해 명나라한테 계속 의리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사대부들이. 자, 그 결과 청나라가 다시 조선을 쳐들어왔어요. 이게 병자호란이죠. 47일 동안 이 추운 겨울에 딱 요맘때예요. 예. 47일 지금 엄청 춥죠, 밖에. 자, 이 추운데 47일 동안을 버티다가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인조가 결국은 성 밖으로 나와서 삼괴 구고두, 세 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찢는 굴욕을 당했죠. 선전도의 굴욕. 자, 당시 주전론자였던 김상헌의 형이었던 김상용이 저 강화도에서 그 화약 더미 위에 이제 올라가서 불을 붙여도 스스로 자결을 했다 그랬죠. 사막사, 홍익산, 윤지, 모달제, 강경 주전론자였던 이 젊은 선비들 셋이 청나라로 끌려갔다 그랬어.
그리고 한때 주전론을 외쳤던 김상원도 주화론을 외쳤던 항복문서를 작성했던 누구도 최명길도 모두 청나라로 잡혀가요. 자, 이 사람들만 잡혀간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람들 누가 잡혀갔어요? 야. 세자랑 왕자들이 잡혀갔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잡혀갔죠. 소현세자가 그 청나라 수도 심양으로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주눅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해서 조선 사람들 이제 그 번 돈으로 이제 다시 풀어서 조선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활약을 많이 했다 그랬죠. 청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꿀리지도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기를 많이 얻었다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인조가 이때부터 자기 아들 소현세자를 경계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인조 때는 1결당 풍년이 들었을 때는 20두까지 거두던 거를 이제 최저세 4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이라는 게 실시가 돼. 영원히 최저세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가 크게 손해 아닌가요? 손해는 맞는데 이 수학적으로 조선에 있는 전 토지 땅에서 최저세 4두만 정기적으로 잘 거쳐도 조선 창고는 충분히 넉넉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1결당 4두 딱 최저세를 정해놔도 이게 이제 수도로 오는 그러니까 수도로 안 거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중간 관리들이 축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농사가 안 돼가지고 그 4두보다도 이제 거치지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때부터는 최저세 1결당 4두로 영원히 정하게 하는 무슨 법이? 영정법이 시작됐다. 김육이라는 경제 전문가의 노력으로 청나라 달력. 자,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이라는 그 군사기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세 개의 군형이 더 만들어져요.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남한산성을 수비하는 부대가 수호청인데 남한산성에 가면 수호장대라는 그 건물이 있다 그랬죠? 그 이제 남한산성의 방어를 총책임지는 그 책임자가 그 수호장대에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수호장대 2층이 뭐 있다 그랬죠? 무망로가 있다 그랬죠? 그죠? 맞아요. 그 치욕을 잊지 말라라는 뜻에서 없을무 잊을 망자. 소현세자는 귀국한 다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죠. 소현세자가 죽고 안타깝게도 그 소현세자가 중국에서 보고 온 여러 가지들이 이제 조선에 잘 이식되지는 못하는데 이때부터 아무튼 청나라와 조선이 외교 관계를 계속 가지게 돼요. 근데 조선은 청나라를 진짜 황제의 나라라고 머리 숙여서 섬겼어요? 그렇지 않았죠.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오랑캐라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조선이 명나라 수도 북경에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조천사라고 불렀어요. 사신은 사신인데 천자, 중국의 황제를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도 불렀거든요. 이 천자를 조회, 만나러 가는 사신이라고 불렀는데 자, 명나라가 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들어섰잖아요. 청나라 황제를 만나러 가는 사신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연행사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연은 뭘까? 연. 자, 중국의 수도를 베이징이라고 하죠. 중국어로는. 자, 한글로는 북경이라고 하죠. 북쪽의 수도라고 해서. 자, 그 북경을 다른 이름으로 연경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그 지역에 옛날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라는 시대 때 연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북경이 연나라 수도 지역이었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북경이라고도 부르지만 연나라 수도라고 해서 뭐라고도 불러요? 연경이라고도 불렀다고. 청나라 황제를 황제라고 인정을 안 해서 천자를 보러 간다는 게 아니라 연경에 행차하는 사신들 해서 연행사라고 불렀다. 청나라를 마음속 깊이 인정하지를 않았죠. 인정이 아니라 거의 무시를 했다 그랬죠. 오랑캐라고 속으로는. 자, 효종.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원래 성리학적 유교윤리에 의하면 즉위를 해야 되는데 소현세자의 아들들도 다 제주도로 유배 갔다가 둘은 전염병 걸려서 죽고 막내는 금방 또 죽었다 그랬어요. 20살 된 다음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 인조가 미워했다 그랬죠. 자, 그 또 누구였어요? 저 소현세자 빈 세자빈 강씨 기억나요? 이 강씨가 자기 그 남편이었던 소현세자 옆에서 장사도 돕고 그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심양관에서 자기 남편 활약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자빈 강씨가 그 조선에 돌아왔을 때 가진 재산이 은 16,000냥 그리고 그 쌀이 당시 만석 정도 있었다 그래요. 조선 조정 관리들 인조 옆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조판서 이렇게 높은 관리들 1년에 나가는 녹봉, 그러니까 인건비죠. 그 사람들 쓰는 대가로 주는 월급 있잖아요. 그게 2만석이었다 그래요. 근데 강빈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 쌀이 몇 만석이었다고요? 만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오늘날 예산으로 비교하면 좀 이게 정확하게 맞진 않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1년 예산, 그 국민들로부터 걷어서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쓰는 1년 예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꽤 큰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1조, 또, 업. 다섯 번 만에 맞춰봐. 1조 업. 어? 3조, 5조 업. 10조 업. 100조 업. 30조, 1경 다운. 30조. 400조 정도 되거든요. 자, 대한민국에서 그 정부가 이런저런 세금 뭐 저거 하다못해 여기 군것질이나 뭐 과자 같은 거 하나 살 때도 다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금 다 합친 게 400조 정도 돼요. 그 중에서 100조가 공무원들 월급으로 나가요. 공무원들 연봉으로 나간다고, 인건비로. 4분의 1 정도가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저 동사무소라든지 뭐 시청, 구청,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공무원들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육청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월급 인건비로 나가는 게 1년에 얼마라고요? 100조가 나간다고. 근데 물론 대한민국이랑 조선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구수 면에서나 아니면은 그 관리 숫자나 이런 거 면에서 조선이 훨씬 더 적고 작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들 전체 월급이 2만석인데 강빈의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만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빈이 그 돈을 어디서 번 거예요? 청나라 가가지고 번 거죠. 심양 가가지고. 근데 인조가 자기 아들과 며느리한테 가서 돈 벌라 그랬어요? 아니죠. 조선시대는 이 상행위나 상업 자체를 또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신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산농공상. 사는 사대부, 선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농부, 수공업자, 상인. 이런 식으로 사람들 직업이나 신분들을 나눴는데, 여기서 상인들이 제일 마지막에 있죠. 물건 사고 팔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 행위를 유학자들은 되게 천한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세자가 나서가지고 그런 행동하는 것 자체를 인조가 되게 탐탁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자빈이 또 그걸 도왔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했다고. 그래서 세자빈 강 씨를 되게 미워했는데 세자빈 강 씨가 그 이제 소현세자 죽은 다음에 궁에서 이제 근신하고 있었는데 인조 주장에 의하면은 전복구이를 선물로 그 아버지 드시라고 올렸다 그랬죠? 근데 인조 주장에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위험해. 예, 전복구이에 독이 들은 것 같다. 기미상궁이 기미를 해봤는데 뭐 은수저가 색깔이 변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알려진 사실도 아닌데 그냥 인조의 그 추측으로 이 세자빈 강 씨를 유배 보냈다가 세약을 매겼다 그랬죠? 그리고 엄마랑 관련됐다 그래서 그 아들들도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제주도로 유배 보낸 다음에 그 두 아들은 전염병 걸려서 죽고 막내만 좀 오래 살았는데 막내도 결국은 오래 못 살고 죽어요. 자, 그런 와중에 둘째가 즉위했죠? 이 사람이 복림대군 효종이죠. 효종 때는 청나라에 대한 원수를 갚자. 무슨 론? 말로. 자, 청나라 요청으로 오히려 청나라 정벌하기 위해 만들었던 부대가 네, 러시아를 공격해 들어갔다 그랬죠. 또 대활약을 해요. 네. 한 250명 정도의 군대가 청나라 병사 2,500명이랑 합류를 해가지고 러시아 군대를 때려잡는데 러시아 군대는 50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조총병들이 맹활약을 해서 당시 러시아 군대를 무찔렀다. 자, 그리고 이 벨테브레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이제 당시 그 조선으로 표류해 와가지고 조선에서 네덜란드 화포라든지 여러 기술 이런 것들을 훈련도감에 소속돼서 알려줬다. 하멜이라는 사람이 또 표류한 것도 요 시기라 그랬죠. 그리고 마침내 김육의 노력으로 시언력이 채택되고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게 요 무렵이다. 효종과 효종 부인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 입을 건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죠. 이게 무슨 논쟁이에요? 현종이 마지막에는 남인편, 자기 엄마 죽었을 때 1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는 남인편을 들어주면서 현종 말년에는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현종이 죽고 즉위한 숙종 14살의 임금이 됐는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은 끌어다 쓰고 아니면은 확 뒤집는다 그랬죠. 자, 이런 거를 흥숙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너희 지하철에서 버스 갈아탈 때 뭐라 그래요? 환승한다 그러죠. 임금 생각이나 의지에 따라서 정국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러면서 임금이 예뻐하는 사람들이 한 번 다 권력을 장악했다가 임금이 장입인 싫어, 남인 저리 가 하면은 남인들이 싹 다 이제 유배가거나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당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어떤 경향? 일당 전제와의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환국의 최종 승자는 서인이었는데 이 서인들이 남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건지를 가지고 뭐랑 뭐로 나뉘었어요? 노론과 소론. 조선은 망할 때까지 이 노론 위주로 전국이 이끌어져 가요. 네. 이 노론의 대표 주자가 그 효종이랑 독대를 하기도 했고 숙종의 비위를 건드려서 사약을 먹게 된 송시열이랍니다. 그 송시열과 송시열 제자 그룹들이 형성된 그 붕당이 노론이란 말이에요. 자, hu종 때는 청나라와 영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박아가지고 간도 영유권, 간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때 확정을 해요. 안용복이 일본 건너가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밝히고 왔다 그랬죠. 영조와 정조 때는 뛰어난 임금이 중심을 잡고 네, 그 장파에 구애받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쓰는 네, 탕평 정치를 실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영조 초반에는 막 소론들이 이제 노론 영조에 대해서 너가 경종 죽였지 하고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럴 때마다 영조가 그 오히려 소론 반란을 소론을 통해서 진압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노론만 쓰지 않고 뭐 소론 영의정, 노론 좌의정, 소론 우의정 이런 식으로 혹은 판서를 노론이 이제 2조 판서, 2조의 우두머리를 노론이 차지했으면은 2조의 2등이 2조 참판은 소론으로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교차해가지고 노론소론을 번갈아 임명했다 그랬죠? 이런 거를 쌍거 호대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도 중심을 잡고 비교적 정치를 잘했어요. 송시열 같은 살림들도 이제 인정을 안 하고 붕당 간의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는 이조전랑의 그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어사 박문수라는 사람을 잘 써가지고 무술법을 네, 그렇죠. 1인당 옷감 2필 내던 거를 이제 몇 필로? 한 필 내게 줄였다 그랬죠?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시하고 법전인 무슨 법전? 성종 때 경국대전, 조선 후기 영조 때 경국대전의 다음 편인 속편이라고 하는 건 다음 이야기 시즌2를 얘기한다 그랬죠? 자, 정조 때는 정조가 이제 즉위하자마자 자기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요건 저번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세요. 정조 때는 정조가 또 왜 굉장히 뛰어난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본인이 또 군주면서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여러 신하들의 스승을 자처했단 말이에요. 군사라고 스스로 불렀는데 사도세자의 죽음,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정조가 이끄는 시류에 동참한다고 해가지고 시파라고 불러요. 욕 아니다 이거. 시파. 정조가 이끄는 시류에 동참한다. 정조가 이끄는 시류라고 하는 거는 정조의 아버지 누구?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는 무리들. 반면에 시파와 반대되는 입장, 벽파라는 인물들이 있는데, 벽파는 한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혼벽된 입장이에요. 벽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바이어스. 한쪽을 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입장이라는. 이 벽파들은 영조 살아있을 때 사도세자의 죽음을 옆에서 부추긴 사람들. 그리고 사도세자의 죽음이 당연하고 사도세자는 마땅히 죽어서 새로운 사람이 이제 임금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벽파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벽파에 속한 인물들이 여럿 있었어요. 먼저 이 사람은 정조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정조 엄마 혜경궁 홍씨의 아빠. 자, 이 사람이 홍봉안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홍봉안의 동생, 정조로 치면은 작은 외할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이 홍인한. 영조가 우리 몇 년 살았죠? 82세까지 살았죠. 왕만 52년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영조가 노론도 쓰고 소론도 쓰고 막 이렇게 좀 왕이 중심을 잡으면서 정치를 하다가 그래도 영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노론이죠, 노론. 결국은 노론 쪽으로 좀 후반부에 기우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영조가 자기 형 경종을 독살하고 임금이 됐다. 그리고 영조가 무수리의 자식이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소론 쪽에서 처음에 막 이걸 건드려서 반란도 일어나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한동안 이 얘기를 안 하다가 영조 33년, 영조가 재위하고 30년이나 지났는데 저기 소론 쪽 양반들이 전라도 지역에서 또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얘기를 그 이렇게 글로 적어가지고 여기저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전라도 나주라는 곳에서. 영조가 이거를 듣고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그래서 그동안 소론들한테 기회를 줬잖아요. 그 소론들을 다 유배 보내거나 일부한테 사약을 매긴다. 그래서 영조 후반부에는 완전히 노론 일색이 돼요. 영조가 나이가 더 먹어가면 갈수록 이제 노인이죠. 70, 80이니까. 자, 너희들 앞으로 노인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상대할 일이 있을 텐데, 자, 노인들이 한번 자기 주장이나 어떤 이런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거 잘 꺾을까요? 안 꺾을까요? 안 꺾어요. 그래서 영조 말년에는 영조한테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영조 옆에서 영조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들이 영조 주변에 포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영조가 또 딸들은 몇 명 예뻐했다 그랬죠. 그 사도세자의 여동생이었던 화완옹주. 예. 그리고 이 화완옹주가 정치달이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데 이 정치달이라는 사람이랑 화완옹주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정치달이 양자를 드려요. 자기 정씨, 같은 정씨에 이 사람이 정후겸이라는 사람이에요. 정후겸은 화완옹주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화완옹주의 양아들이었어요. 근데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욕심은 또 많아가지고 뭐랄까 화완옹주가 영조의 예쁨 받는 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이 화완옹주랑 같이 영조를 만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영조 비위를 잘 맞춰서 높은 벼슬을 받기도 했던 전형적인 간신배 같은 인물.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영조가 66세 때 새로 왕비를 맞아들였다 그랬죠. 영조가 새로 맞아들인 그 부인이 정순왕후 김씨예요. 정성왕후 서씨가 영조랑 사이가 안 좋았고 자식도 없었는데 먼저 죽고 나서 그 정순왕후 김씨라는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였는데 영조 66살 때 이 여자가 몇 살이었다고요? 15살이었어요. 신랑 신부가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예요? 51세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정순왕후 김씨가 이 여자가 경주 김씨인데 15살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다부진 여자였어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권력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오빠들 있죠. 자기 오빠들을 영조한테 얘기를 잘해가지고 관직을 다 받게 돼요. 과거 시험 급제한 사람들도 아닌데. 자, 그렇게 해서 이 정순왕후 김씨의 오빠, 뭐 김관주, 김귀주,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영조 말년에 소위 말하는 득세, 세력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조가 자기 좋아하는 그 어린 부인 정순왕후 김씨 얘기는 또 잘 들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 왕실에서 왕비의 그 친척들을 뭐라고 한다 그러죠? 두 글자로? 외척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외척이나 혹은 화완옹주, 자기가 예뻐하는 딸의 그, 저 사위 쪽 집안 사람들. 네, 그래서 정우경,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아들 사도세자를 얼른 이제 죽이라고 옆에서 얘기했던 홍봉환과 홍인환. 네. 근데 홍봉환 입장에선 사도세자가 자기의 뭐가 돼요? 자기 딸 혜경궁 씨의 남편이니까. 사위죠, 사위. 사위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홍봉환이라는 인물과 홍인환이라는 인물. 홍봉환은 영의정이었어요. 홍인환은 이조판서. 자, 둘 다 높은 관직이었죠? 자, 요런 사람들이 영조 말년에 득세를 하게 되는데, 자, 사도세자가 그렇게 죽었는데도 누가 훼손이 됐죠? 영조가 또 정조는 이뻐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영조의 후계자로 정조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정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이 사람들은 사도세자가 죽을 때 적극적으로 사도세자를 죽이자고 한 사람들, 혹은 관망은 하지만 사도세자 죽음 자체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선 자기 아버지의 뭐예요, 이 사람들은? 원수죠. 네. 그죠? 자, 이 사람들을 벽파라고 부른다고. 네. 자, 그런데 이제 영조가 이제 80이 넘어가서 이제 희미해져요. 정신도 좀 많이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니까 세손 정조한테 대리청정을 맡겨요. 자, 그래서 정조가 이제 영조 대신에 대리청정을 이제 넙죽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의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아니 되옵니다. 끝까지 계속 지금 건강하시니까 정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진짜로 극렬하게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고. 네. 특히나 그 리더가 정조의 작은 외할아버지였던 이 홍인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정조는 예의상 이제 아니 되옵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이제 기분이 속으로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떨었어요. 나쁘죠. 그러다가 심지어 이 홍인환이라는 사람은 사도세자 일까지 들먹이면서 정조가 심지어는 대리청정뿐만 아니라 세손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선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넘은 거죠. 근데 영조는 이 똑똑한 세손한테 당연히 왕자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절대로 세손까지 흔들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 뒤는 무조건 너다라고 생각했는데 홍인환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조가 이 홍인환을 오히려 이제 관직에서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극렬하게 정조를 반대했다. 그리고 이 정순하고 김씨는 자기는 아직 몸을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나이죠. 근데 남편이 너무 늙었잖아요, 영조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양자든 뭐든 들여가지고 뭐 자기가 세운 왕으로 왕 뒤를 잇게 해가지고 자기 오라버니랑 그리고 자기가 대비가 돼가지고 좀 권력을 가지고 싶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정순하고 김씨도 정조가 대리청정하는 거나 세손으로서 이제 뒤를 잇는 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정조한테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쌀쌀맞은 얘기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러던 중에 영조가 죽어요.
그리고 임금이 된 사람이 정조라고. 자, 즉위하자마자 즉위 일성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정조가 이제 두 팔 걷어붙이면서 나선 작업이 자기를 너무너무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있죠. 그 중에 대표가 누구라 그랬죠? 작은 외할아버지? 네, 이 사람 유배 보낸 다음에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 고모, 자기 아빠, 사도세자의 여동생이었던 이 화완옹주. 화완옹주도 영조의 신임을 믿고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조를 음해하고. 이 화완옹주도 이제 유배를 보내요. 죽이지는 못하고. 네. 그리고 정우겸, 화완옹주의 양아들이었던 정우겸도 사약을 매겨요. 자, 정순왕후 김씨는 정조보다 7살 많은 할머니지만 아무튼 영조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 뭐가 됐을까요? 대비가 됐죠? 예순대비. 네. 자, 이 예순대비의 오라버니들, 김관주, 김기주, 이 사람들도 정조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조금씩 이제 눈여겨보다가 유배 보낸 다음에 다 사약을 매긴다. 이때 예순대비가 자기 오빠를 죽인 정조를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미워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대비랑 정조 간의 사이가 몹시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정조가 죽던 날 예순대비가 정조 그 아픈 정조를 혼자 지키거든요. 그 옆에서. 그래서 뭐 예순대비가 정조를 독살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이 법적인 할머니와 정조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정조가 즉위했을 무렵에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영조 말년에 그 생긴 그룹 벽파와 정조는 자기 아버지 원수들이랑 정치하면서도 중요한 사람들만 죽이고 벽파를 다 쓸어버리거나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능력 있거나 그리고 끌어들일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같이 데리고 가면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정조가 이끄는 정치에 동참하는 인물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파라고 불렀다. 네. 그래서 이 시파들 중심으로 이제 정조가 개혁 정치를 펴 나가는데, 자, 정조의 정치 핵심은 규장각, 그리고 뛰어난 인재들을 과거 시험 본 다음에 공부 안 하니까 다시 모아다가 다시 공부시켜가지고 투입하는 초계 문신제. 이때 이제 등용한 인물들이 남인은 완전히 정계에서 물러난 사람들인데, 최재공, 남인정승, 남인영의정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약용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런 사람들. 자기 목숨을 항상 위협할지도 모르는 이 벽파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친위 부대를 만들었는데, 장용영,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담아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라고 해서 더 이제 좋은 시호를 내려주고, 사도라고 하는 거는 그죠, 생각할 사이 슬플 도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슬프다는 의미에서 영조가 그런 시호를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뭐랄까, 영조가 자기 아들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 뭐 좋은 뜻 같을 수도 있지만은 비극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더 좋은 뜻을 가진 장헌이라는 시호를 올려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격상을 시키고 자기 아버지 무덤을 현룡원으로 올렸다 그랬죠. 영우원에서. 장소도 양주에서 어디로? 수원으로 옮겼다 그랬죠. 그리고는 수원 화성을 건축을 하죠. 이때 화성을 건설할 때 뭐 거중기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정약용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경제사 할 때 다시 얘기를 할 텐데, 당시 수도 한양에서 왕실의 특산품이나 특수 물건 같은 것들을 공급하던 상인들을 시전 상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영업하거나 하는 사람들 난전이라고 불렀는데, 그 난전을 못하게 하는 권리가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것들로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고 했단 말이에요.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금 난정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이라는 정책을 정조가 실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서얼들을 등용했죠. 서얼들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들이죠. 네. 출세가 막혀 있는 첩의 자식들,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정조 때는 천주교가 이제 막 들어와서 네, 윤지충, 권상현이 자기 조상 부모의 그 신주를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제사 지내는 걸 거부하고. 자, 그래서 이때 윤지충과 권상현을 죽이면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끄집어내서 죽일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정조는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이거나 피를 보는 걸 원칙 않아서 자, 제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2명만 처벌하고 자, 나머지는 살려주었다. 네. 자, 정조의 생각은 올바른 것들을 성리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정확히 바로 잡으면은 사악한 학문들이나 그 성리학 외의 학문들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고 봤다 그랬죠. 자, 여기서 유래한 말이 위정 축사라고 했죠. 자, 그리고 속대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경국대전 그 법전을 더욱더 이제 그 보완해가지고 새로운 법전을 만드는데 대전 통편. 탁지지는 경제에 관련된 서적이라고 그랬어요. 정조, 영조 다 뛰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영조, 정조 다 뛰어났는데 누가 개인이 능력, 그 탁월한 능력으로 뭐 노론, 소론, 남인 자 이런 붕당 간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누른 것뿐이에요. 그 붕당의 뿌리라든지 이 사람들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것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는 아니었죠. 그래서 영조 이어서 정조가 24년 만에 49살에 죽어요. 이제 과로사예요, 정조는. 예. 너무 일을 많이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정조가 죽자마자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특정 가문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이름하여 무슨 정치? 세도 정치가 시작된다. 자, 요거는 이제 거기다 적으세요. 네, 맞아요. 안동김 씨 있나요, 여기? 안동권 씨, 안동장 씨 있나? 한남박 씨 있어요? 풍양조 씨 있어요? 이내림 선생님, 그, 아니, 선생님 저 교육대학원 동기 중에서 하나가 뭐야, 포항에서 교사하는데, 그 한국사 수업 시간에 안동김 씨에게, 그 안동김 씨가 반에 하나 있는데, 막 질질 짜고 난리를 쳐가지고, 예. 자기네 조상님 욕했다고. 예. 모질이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예.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계사 가르치다 보면은 그 기독교 만들어지는 얘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라고 안 했다고 또 질질 짜는 애들도 있어요. 초등학생들 중에서. 많아요. 그리고 이슬람교나 저 기독교, 유대교, 뭐 여러 종교들 설명하는데, 뭐 유대교나 저 조로아스터교, 그 여러 종교의 교리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먼저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독교 찬양이야.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역사 수업 시간이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배우면 돼요. 영조.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죠? 첫 번째 부인이랑. 그래서 이 정성왕후 설씨 죽을 때 그 장례식장에 영조가 안 가요. 그리고 네, 맞아요. 자기 그 예뻐하는 아까 화완옹주라는 그 딸이 있었다 그랬죠? 그 딸의 결혼식을 간다고. 자, 영조는 뭐 정빈 이씨 와도 사이에서 효장세자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3살 만에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영빈 이씨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이 영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여러 명 낳았고 아들로 사도세자를 낳았다 그랬죠? 근데 사도세자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쌀통, 예. 뭐죠? 예, 뒤주에 가둬서 죽였죠. 자, 영조가 또 후궁이 여럿 있긴 했었는데 중요한 사람들은 다 썼고 정성왕후 서씨가 죽고 나서 새로 계비를 맞아들이는데 그 계비가 정순왕후 김씨였죠? 경주 김씨, 그 김부식네 김씨 집안이에요. 자, 그래서 신라는 그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한 이래로 대대손손 정말 높은 관직이랑 좋은 벼슬들은 다 차지해요. 고려 조선 내내. 정순왕후 김씨는 이 경주 김씨 집안도 이때도 꽤 세력 있는 집안이었는데 너무 영조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정순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어요. 사도세자가 홍봉안의 딸 희경궁 홍씨랑 결혼을 하죠. 이 희경궁 홍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정조죠, 정조. 세자의 아들이니까 세손이죠. 그리고 사도세자가 후궁들이 많았는데 여러 자식들이 있었어요. 은원군, 은신군, 뭐 은전군. 자, 그 은원군, 은신군, 은전군 이런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은전군은 어렸을 때 죽고 은신군은 영모 혐의에 좀 말려가지고 형 은원군이랑 같이 유배를 가거든요. 근데 유배를 갔다가 은신군은 그 얼마 안 있어 17살에 몸이 아파서 죽어요. 은원군은 조금 더 오래 살아남는데 은원군의 부인이 기독교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저 유배 간 남편 몰래 이제 믿고 하다가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순조 때 이 은원군도 수사가 돼요. 이렇게 해서 죽게 된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 정조는 부인이 효의 왕후 김씨였어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정조와의 사이에서 없었다. 의빈 성씨를 아주 예뻐했다. 의빈 성씨와에서 낳은 자식이 문효세자인데 세자에서 시호를 받았죠?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죽어요. 아, 판이 좁네. 수빈 박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정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순조예요. 자, 그러니까 순조도 엄마가 왕비예요, 후궁이에요? 후궁이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그 정식 부인, 그 왕비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질 않아요. 다 보통 후궁들의 그 자식들이 보통 왕위를 잇는단 말이에요. 자, 수빈 박씨, 순조의 엄마죠. 이 수빈 박씨를 그, 기리기 위해서 만든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이 궁 안에 만들어진 경궁이라는 사당이에요. 자, 순조의 엄마, 수빈 박씨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든 사당이 뭐라고요? 경우궁이라고 불러요. 너희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네, 근현대사에 등장하죠. 이 사람들 일본 힘을 빌려가지고 조선의 새로운 근대화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죠.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죠. 무슨 정변?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일어났을 때 이 개화파 세력들,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 고종을 자, 방어하려면 입구가 좁아야 돼요, 넓어야 돼요. 입구가 넓으면 방어하기 좋아요? 소수로 다수를 방어하려면 입구가 좁아야 되죠. 그쵸?
그쵸? 그래서 입구가 좁은 궁으로 그 왕이랑 명성황후를 대피시키는데 그 궁이 경우궁이었어요. 예, 갑신정변 당시에 경우궁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명성황후가 바깥 상황이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채가지고 자꾸 고종한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자, 그래서 고종이 명성황후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가요? 경궁에 있다가 창덕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창덕궁은 어때요? 그 경우궁에 비하면은 훨씬 크죠. 방어하기 불리하죠. 결국 청나라 군대, 그 한양도성 바깥에 있던 청나라 군대가 무려 1,500명이나 이제 그 궁궐 안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급진기아파의 갑신정변은 성공 실패? 네, 실패로 끝이 나죠. 자, 그런 순조. 자, 순조의 부인이 순원왕후 김씨예요. 이 여인이 그 유명한 무슨 김씨다? 안동 김씨. 자, 근데 그러니까 김씨의 아버지가 김조순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조가 자기 아들 순조의 며느리를 고를 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당시 정조가 데리고 있는 신하들 중에서 투명단정하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인간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조가 불렀을 때 꼭 마음에 드는 그 집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안이 김조순네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이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행실이 아주 모범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조가 마음에 들어하던 이 김조순을 그, 김조순의 딸을 세자한테 시집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정조가 죽었죠. 정조보다 7살 많았던 그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어요. 그 할머니가 정순왕후 김씨죠. 정순왕후 김씨는 예순 대비가 됐죠. 영조가 죽으면서. 정조가 죽었을 때 순조 나이가 1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수렴청정해야 돼요? 예, 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야 되죠. 그죠? 효의왕후 김씨도 대비가 됐는데 누가 더 어른이에요? 예순 대비가 어른이죠. 학렬상으로는 지금 2단계나 위잖아요. 그래서 예순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된다. 자, 5년 정도 수렴청정을 해요. 자, 근데 예순 대비는 노론 어느 파였어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벽파였죠, 벽파. 정조는 정조 시류에 동참하는 시파였잖아요. 자, 예순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노론 벽파들이 권력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예순 대비가 자기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김귀주나 김관주 이런 사람들 이미 죽었지만 명예를 회복시켜줘요. 죽은 다음에 관직을 이제 올려주거나 죄인 이런 것들을 이제 신분을 삭제를 하고 올려준다던가 정조가 자기 오라버니에게 가했던 것들을 다시 다 풀어놓고 정조가 했던 개혁들, 뭐 규장각, 장용영, 자 이런 특수기구들 다 해산을 시켜요. 장용영 해산시키고 규장각도 유명무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조는 당시 이 천주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심하게 탄압을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죠. 자, 근데 예순 대비 이 노론 벽파 쪽에서는 천주교도들을 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정조가 죽고 그 이듬해에 바로 기독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들어가는데 이 박해가 천주교 박해. 신유년에 있었던 무슨 박해? 정약용 알죠? 정약용에게는 위로 형님이 세 분 있었어요. 예. 큰형님 정약현, 둘째 형님 정약전, 셋째 형님 정약종. 예. 그죠? 사형제죠.
그쵸. 근데 맞아요. 근데 여자도 뒤에 여동생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정약용의 큰형네 집안, 정약용 큰형의 딸이 이제 결혼한 남자들, 그러니까 정약용 큰형의 사위들이 천주교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정약용 집안이 그 영향으로 천주교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믿게 되거든요.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이 가장 나중에 기독교를 이제 믿게 되는데, 어, 그것도 이제 정약용이랑 정약용의, 이게 쓸게요. 정약환,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사형제인데, 정약현은 일찍이 죽어요. 근데 정약현의 그 사위들이 천주교도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삼형제가 다 천주교에 일찍이 관심을 가지고 알게 돼요. 정약전이랑 정약용이 가장 먼저 천주교를 알았고, 자, 이거를 자기 그 두 형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정약전이랑 정약용은 이거를 믿다가, 아, 이게 도무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 제사를 거부한다든지 평등을 얘기한다는 게 지금 조선 실정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들은 처음엔 믿었다, 먼저 믿었다가 이제 믿지 않기로 해요. 이렇게 종교를 믿다가 믿지 않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배교라고 하죠. 배교한다고. 근데 정약종은 나중에 성경책을 받고 나중에 이걸 알게 되는데, 원래 밑바람이 더 무섭다 그러죠. 자, 이 정약종이 정말 온 그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천주교를 열심히 믿게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예순대비 수렴청정 시절에 신유박해가 일어나는데, 이때 정약종이 잡힌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정약종이 잡히면서 정약종과 평소에 이제 편지 같은 거 주고받았던 사람들, 그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걸려져 나와가지고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때 그 정약전과 정약용과 나눴던 편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약종이 왜 예전에 잘 믿다가 이제는 배교해가지고 안 믿느냐 하고 한탄하는 내용들을 적어놨거든요.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다행히 정약전이랑 정약용은 죽지는 않아요. 그게 배교된 증거가 돼가지고. 자, 대신에 정약전이랑 정약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배를 간다고. 자, 시간에 둘다 보냈어. 네, 둘 다 가죠. 정약용은 저기 저 경상도의 지금 포항 일대 장기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정약전은 신지도라는 전라도의 섬으로 유배를 가요. 자, 그랬다가 이제 유배지를 또 옮기는데 정약용, 정약전이 나주에 있는 곳에 나주에서 다시 한번 만나요. 유배 가기 전에. 새로 다른 곳으로 유배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정약용은 최종적으로 유배지로 결정된 곳이 강진이란 곳이고, 전라남도 어디라고요? 강진. 정약전은 지금 흑산도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흑산도라는 전라도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가요. 정약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열렬히 믿었던 사형을 당하죠. 자, 참수를 당했어요. 참수를 당하는데 정약종이 자기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는 믿겠다. 자, 그리고 그분들이 계신 곳을 향해서 그분들을 쳐다보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보통 참수당할 때 목 어디를 칠까요? 이 뒤를 이렇게 치겠죠. 근데 정약종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죽어요. 자, 목 뒤를 치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하늘을 본다고. 그럼 어디를 친 거예요? 여기를 쳐서, 그쵸. 그렇게 해서 정약종이 죽죠. 예. 자, 그리고 정약용, 정약전은 다행히 이제 유배를 간 다음에 이제 그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약용은 정조한테 예쁨도 많이 받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제 유배 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관직 생활할 수 있는 기회는 잃은 거예요. 대신에 뭐가 많이 생겼어요? 유배를 가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생겼죠. 이 사람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 책이 지금 남아있는 책이 503권, 182책이 남아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권으로 치면 503권, 지금으로 치면은 3권 정도가 한 책 분량이에요. 네. 책으로 엮어놓은 게 182책. 정약용의 호가 여유당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많은 책들을 모아놓은 책을 여유당 전집이라고 불러요. 정약용에 여러 호가 있는데 또 다산이라는 호가 있죠. 강진에서 정약용이 학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초가집을 다산 초당이라고 불러요. 지금 전남 강진에 가면 다산 초당이 복원이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초가집이 아니라 뭘로 복원이 돼 있을까요? 네, 기와집으로 복원이 돼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 초가집은 아무튼 그게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었는데 이거를 기와집으로 복원해 놔가지고 정약용 유배 와가지고 기와집에 살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게. 네. 자, 아무튼 다산초당. 네. 자, 여기서 여러 책을 쓰신다. 네. 정치, 경제, 역사, 뭐 사회, 문화 총망라해서 거를 것 없이 많은 분야의 책들을 썼는데 정약용이 쓴 책들은 정약용이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고민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자, 정약용을 시작으로 등장한 이런 학문의 흐름, 성리학이 전혀 현실 문제 해결을 못해요. 실학이라고 한다. 당시 정약용은 섬에 유배가 있는 형 정약전이랑도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자, 정약전이라는 자기 형이 유배 간 섬이 흑산도인데, 흙이 거물흙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검다라는 느낌, 그리고 유배지로 또 많이 활용이 되던 요 곳이고 굉장히 외지고 좀 어둡고 좀 외로운 섬이라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정약용이 이걸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약용은 흑산도를 흑산도라고 안 부르고 자, 검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또 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정약용이 흑산도를 뭐라고 불렀다? 네, 자산도라고 불렀는데 정약전도 요 집안이 다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흑산도 섬에 많은 물고기들이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태를 연구했는데 정약전이 이런 것들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물고기들 생김이라든지 물고기들 습성 어디서 잘 잡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자산 어보라는 책이에요. 정약용 여유당 전집에는 여러 책들이 있지만 자, 그 경세유표 어떻게 하면은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 왕이나 높은 신하들이 흠흠신서 이건 그 정치 법에 관련된 책 목민심서 들어봤나요? 목민관이 누구죠? 목민관? 사또의 사또 지방관 수령 사또들이 그 지방에 부임한 다음에 어떻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약용이 깊이 생각해보고 써놓은 책이에요. 자, 이거는 목민관 그러니까 수령들이 해야 될 일들, 사또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책이다. 이 정약용의 대표적인 이 세 개의 책을 표가 하나고 서가 두 개죠. 1표, 2서라고 부릅니다.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1표, 2서. 자, 정약용은 정당으로 치면 남인 출신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론 중심인 그 정치계에서 사실은 힘을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조가 예뻐해가지고 능력을 예뻐해서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던 정약용, 정조라는 뛰어난 군주가 죽고 후원자가 사라지자 이렇게 유배 오는 신세가 돼버렸죠. 자, 노론 벽파들, 이제 신유박해로 그 많은 천주교도들을 박해하는 또 한 번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 순조 때 황사영 백서 사건. 백서할 때 백이 기단 백자예요. 이 황사영도 정약용 형이었던 정약현의 둘째 딸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정약현의 사위였는데 이 집안이
정약용 집안이 대체로 천주교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황사영이 천주교도들 막 지금 이렇게 그 노론 벽파들이 죽이는 신유박해 이런 것들을 보고 자 비단에다가 빼곡히 편지를 써요. 이거 어디에 보내는 편지였을까요? 잘했다. 그렇지. 다른 나라 어느 나라? 청나라에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편지를 써요.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청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약용 여동생의 남편이 또 이승훈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청나라 또에 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너희 그 기독교나 성당 가면 세례받는 거 들어봤죠? 근데 아무튼 이 프랑스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이 비단에 적은 문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문서 내용이 자, 프랑스 사람들에게 군대를 좀 이끌고 와가지고 지금 조선이 천주교랑은 거리가 먼 나라니까 프랑스 군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조선을 지배해서 조선의 천주교를 퍼뜨려 달라는 내용이었어. 이거 그래서 이거 조선 지배층들을 좀 무너뜨리고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포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자, 이거는 조선 왕실 입장에서는 뭐죠? 이때 또 천주교도들이 많이 황사형과 관련된 사람들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황사형 백서 사건. 자, 이렇게 해서 정조가 죽고 나서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진. 잠깐 쉬었다 할게요.